사실 작가가 됐지만 내가 왜 작가지? 이걸 계속 가져가고 있는 약간 내가 왜 작가를 하고 있나 이 느낌이 계속 있는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영지주의라는 걸 알게 된 것도 그 이나이어라는 작품을 할 때 어쨌든 뭐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고 그 이나이어는 물론 베스트셀러는 아닌데 지금 한 10년 낸지 한 10년 됐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재판을 찍고 있어요. 그 보통 책들이 수명이 한 5년쯤 되거든요. 그 5년이 지나면 거의 절판이 돼요. 이제 뭐 유명한 작가이거나 잘 팔리는 책이 아니면. 근데 이나이어는 이상하게 좀 타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제 말콤 글라드웰이 새 책 썼더라고요. 네, 타인의 그 책을 저 아직 못 읽어봤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예요. 제가 그분을 모델로 이제 글 쓰는 연습을 그런 스타일로 많이 하거든요. 총기일보 그렇게 하여튼 그랬는데 네, 저랑 작가는 이제 소개를 좀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어쨌든 영지주의를 어떻게 접했냐면요. 처음에 하여튼 이나이어로 시작을 해서 또 제가 이제 제 1인 출판사라고 할 수 있는데 제 출판사를 차리면서 나는 왜 이러는가라는 책을 냈는데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 내가 왜 그런 책을 냈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나중에 내고 보니까 되게 신기한 책이 되어버렸는데 이상하게 또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10,000부 넘게 찍으면 요새는 하도 책이 안 팔리는 시대가 돼서 10,000부 넘으면 이제 베스트셀러다라는 말 농담을 하는데 그 책은 실제로 좀 부를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뭐 우수 교양으로 타이틀도 받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강연 요청이 좀 오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써놓고 나서도 가끔 제 책을 보면서도 이걸 내가 썼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뭔가 내가 왜 그 책을 썼지 하는 의문을 계속 갖고 있다가 요즘에는 제가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깨달은 바가 좀 있다. 내가 이래서 작가를 하는구나라고 깨달은 바가 있는데 그거는 뭐 강의 끝부분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나는 왜 이러는가라는 책을 쓰고 나서 제가 한동안 좀 방황을 했어요. 이게 의외로 잘 됐어요. 이 책이 잘 됐고 그러면 어떤 모든 작가가 이제 제가 유명한 작가도 아니지만 모든 작가가 겪는 건데 이 뭐 괜찮은 걸 냈던 이상한 걸 냈던 어쨌든 그 다음 작품은 이거보다 나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보다 못한 걸 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 개발서 쪽이 그때 조금 저물고 있기도 했고 그때 이제 다 인문학으로 넘어가는 또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들 철학책 내고 막 TV에서도 뭐 작가들이 나와서 강연하면서 철학 강의들 이렇게 많이 하시고 근데 내가 이런 철학책 나도 한번 내보고 싶다. 왜냐면 철학도 크게 보면 뭐 자기 개발한 분야니까 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철학을 모르잖아요. 내가 뭐 국제정치학 공부했다고 영어는 조금 한다고 작가하기는 알지만 철학을 모르니까 이게 감히 내가 도전할 분야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냥 저는 그냥 옛날부터 약간 그 이나이어라는 책을 쓸 때도 그런 마인드였는데 뭔가 사람이 마음을 먹고 뭘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약간 그런 이상한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런 믿음을 가졌나 생각을 또 해보면 그 금강경의 내용이 약간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집안이 불교 집안이고 워낙 아버지가 그러시니까 좀 세뇌를 당한 것 같아요. 뜻을 모르면서도 그렇게 계속 읽었어야 되고 그냥 금강경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게 약간 세뇌 당한 게 그렇게 발현이 된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 철학이라는 분야에 그냥 되게 무모하게 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철학에 대해서 뭐 플라톤부터 저는 근데 약간 서양적인 거에 더 찔리거든요. 왜냐면 학문을 일단 잘 모르는 세계고 저희는 동양 철학으로 하기에는 제가 좀 더 부담을 느꼈어요. 그래서 서양 철학 쪽으로 접근을 했더니 플라톤부터 뭐 소크라테스 다 하다 보니까 결국에 만나게 된 게 영지주의를 만났거든요. 이게 보니까 이게 다 영지주의자들인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근데 물론 그걸 주장하는 많은 책들이 있고요. 많은 학자분들이 있고 그런데 공개적으로는 그렇게 뭐 플라톤을 가지고 영지주의자다 이렇게 말은 또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연구는 이미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 연구가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조명은 많이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걸 통해서 영지주의를 만났고 그 철학의 운명이라는 책도 사실 제가 어떤 출판사를 통해서 내거나 제가 직접 내기에는 이게 뭐 이렇게 팔릴 책도 아니고 제가 봐도 굉장히 두꺼운 책을 썼거든요. 제가 거의 한 500페이지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그 출판 정부에서 하는 그 컨텐츠 우수 컨텐츠 이제 그 책 제작비랑 뭐 작가한테 어떤 지원금 해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주는 그런 거에 한번 내봤더니 그게 당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느 기한까지 근데 그걸 써야
이제 그 돈을 받아서 책을 낼 수가 있어서 그때 제가 이제 임신을 했던 상황인데 아주 길을 쓰고 썼죠. 네, 태교를 그걸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책이 이제 철학은 운명이라는 책을 냈고 거기서 저는 영지주의라는 게 아 이런 거구나. 그러면 내가 그동안 알았던 어떤 불교적인 그런 가르침 이런 것도 영지주의랑 너무 상통하는 게 많아서 아 그러면 동서양이 영지주의라는 줄기에서 다 이렇게 뻗어 나온 건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어떤 뭐 이런 인연으로 이 백성웅 연구원 이제 작가가 돼서 지금 수필집을 한창 하고 있는데요. 참 안 그래도 그 수필집 제목 때문에 제목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원고는 거의 다 됐는데 세부적인 조율만 좀 남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백성웅 연구원의 첫 번째 제대로 된 책이 나오는 건데요. 그 약간 막간의 이유에서 좀 얘기하면 그 성철 스님 추모 에세이라는 사실 가장 비슷한 책은 이건 거고 그 저희가 이제 백성웅 연구원 이제 백 선생님 추모 에세이가 나오는 건데 가장 비슷한 책으로 이제 성철 스님 추모 에세이가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있거든요. 김영사에서 내셨더라고요. 이거는 제목이 참선 자라 그래 이 말씀을 많이 하셨던 분이고 성철 스님은 참선 딱 떠오르니까 명징한 것 같거든요. 저희 이제 백 선생님 수필을 이제 여기서 원고도 다 참여해 주셨고 한데 저희가 이제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지금 계속 고민이 많아서 좋은 제목을 있으시면 저에게 그거를 우리 저기 송 교수님한테 자문을 받으시고 네. 그걸 가지고 네. 저는 그 아주 그냥 네. 미다지 뽑는 아주 미다시 뽑는 거. 제목 잘 뽑으시니까 그래서 그거 막간 잠깐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는 뭐랄까 그때 영지주의를 만나고 되게 희열을 느낀 거죠. 이제 그때부터는 제 세계관이 약간 영지주의적으로 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백 선생님 수필집을 집필을 하는데 물론 이거는 제가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직접 글로 쓰시기 조금 힘드시다는 분들 인터뷰를 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정리해드리는 그런 책이고 이제 지금 홍 교수님이나 또 여러 교수님께서 이제 원고를 주셔서 그거 제가 약간 뭐 논문 규정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이렇게 백 선생님에 대해서 사실 직접 만나본 거는 한 5살 된가요? 그때 뵀다고는 하는데 그 기억이 저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항상 책으로만 뵙고 말씀으로만 그냥 아 이런 분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제 마음속으로는 조금 고리타분하다. 뭐 미륵존 열애불을 하라 그러는데 미륵존 열애불에 대해서 조금 궁금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미륵 뿌리면 불이고 아니면 뭐 석가모니 불이고 그죠? 나무 석가모니 불 하라고 하는데 미륵존 열애불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그 고유 명사를 하나 만드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좀 궁금함. 그 다음에 약간 이건 좀 고리타분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금강경 독송만 하고 바라는 바를 원을 세우면 다 된다? 이게 어떻게 말이 맞지? 이런 생각이 이제 그걸 믿으면서도 의심하는 거죠. 그 마음이 두 가지가 공존을 하는데 어쨌든 백 선생님 수필집을 제가 그 일을 맡아서 하게 되면서 제일 처음에 인터뷰한 분이 이선우 감독님 제일 처음으로 뵀어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도 이제 많이 뵀던 이선우 아저씨라는 이제 그 친하게 지냈던 분인데 이제 오랜만에 정말 몇십 년 만에 뵌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이제 멋있으셨는데 지금 이제 은발에 이렇게 무신사가 딱 돼가지고 앞에 딱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뭐 질문을 했죠.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질문이 그 백 선생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말 같은 거 가르침 짧은 걸로 명징하게 어떤 말이 기억에 남으시냐 그랬더니 생각 조금 하시더니 이게 기억에 남으신데요. 남자는 그 사막에도 기와집을 지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되게 기억에 아직도 남으신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저는 불교적인 어떤 그런 거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을 딱 하시는데 그게 제 편견을 이렇게 딱 깨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저 되게 울컥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사막에도 오아시스를 기와집을 지어야 된다. 근데 그거를 백 선생님 삶을 제가 이렇게 살펴봐도 본인도 그걸 하셨잖아요. 그 본인의 하신 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사실 정말 사막에 기와집 지으신 동국대 건설하신 것도 그렇고
이승만 박사 도와서 이제 한국 건국하는데 굉장히 노력하신 것도 그렇고 그 태어나기는 굉장히 좀 가난하셨고 그리고 제대로 정규 교육도 사실은 못 받으시다가 이제 자기 노력으로 다시 유학하시고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그때 제가 편견을 좀 깨고 좀 다른 눈으로 이걸 봐야겠다. 내가 이거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 뭐가 숨어있는 뭐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면서 백 선생님 저작물도 좀 읽어보고 여러 방면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느낀 거는 저의 관점이죠. 이거 순수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으로 봤을 때는 백 선생님은 영지주의자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독일 유학에서부터 좀 발현이 되지 않았나. 물론 그런 소양을 원래 갖고 계셨다고 보면 영지주의가 좀 뭐 아까 저기 우리 송 교수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덧붙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신령한 깨달음에 대한 얘기인데 쉽게 보시면 그냥 선물교 우리 선물교 생각하시면 그냥 딱 동양인은 그냥 이해가 빠른 것 같아요. 서양인한테는 영지주의를 설명하려면 훨씬 길게 나가야 되고 우리 동양인은 선불교 그러면 그냥 딱 그죠. 그 부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밖에서 구하지 말고 너를 구원하는 것은 바로 너는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깨달음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랑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뭐 간략하게 뭐 좀 제가 원고가 좀 이게 제대로 작성한 건 아니고 그냥 부실한데 그 제가 철학은 운명이다라는 책 쓰면서 서양 철학 자체가 어쨌든 플라톤이 전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서양 철학이 그런데 플라톤이 굉장히 또 영지주의자고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영지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백 선생님 본문에도 소크라테스 인용을 되게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영지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항상 인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벤저민 프랭클린도 많이 하시고 칸트에 대해서도 칸트를 되게 좋아하시죠. 그래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지만은 이런 분들이 다 이 원류가 올라가 보면 영지주의에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르네상스가 어떻게 발현됐느냐를 보면 그것도 영지주의에서 나왔다고 하는 많은 연구랑 논문이랑 뭐 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중적으로는 그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아서 그런 한계가 있는데 서양 철학이 영지주의로부터 나왔다는 거는 뭐 제가 너무 또 길게 설명하면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그 정도고 철학이 시작된 것 자체가 피타고라스가 철학자라는 말을 제일 처음으로 쓴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피타고라스 하면 그냥 수학자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을 하는데 피타고라스가 굉장히 또 영지주의자였던 걸로 많은 책들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분이 약간 피타고라스가 약간 달마대사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달마대사가 토굴에서 면벽 수행하시는 피타고라스가 약간 토굴을 이렇게 파고 거기서 수행을 했고 그 제자들이랑 공동체를 마련해가지고 그 어떤 비의에 따른 어떤 의식을 행했다고 하고 이렇게 신성한 가르침을 소수의 제자들한테만 전했다고 하는데 그게 선불교에서 그래서 뭐 육조 해등대사도 나오는 달마대사가 아무한테나 안 가르치잖아요. 일단 그 문화로 들어가면 뭐 기지를 3년하고 뭐 3년하고 청소만 시키다가 그 근기를 문 다음에 되는 놈이다 싶으면 선문답하고 비의로 가르치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어떤 교재를 놓고 배우고 싶은 사람 다 와. 다 가르쳐주고 그 시험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제자를 선택해서 가르쳐주잖아요. 근데 그게 피타고라스 공동체가 딱 그런 식으로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닮아? 되게 비슷한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그 피타고라스랑 동시대에 살았던 소크라테스를 또 보시면 백 선생님이 소크라테스 인용을 또 되게 많이 하시죠. 너 자신을 알라 이런 거 본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니까 너 자신을 알라가 약간 그거 비슷한 거예요. 선불교에서 이목고 하잖아요. 화두 이목고 이러면서 이 실상을 알아라. 실상이 다 허상인 걸 깨치고 그 다음에 자꾸 다른 데서 구하지 말고 이 내면에서의 알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게 또 약간 소크라테스적인데 근데 왜 백 선생님이 뭐 피타고라스나 뭐 플라톤 얘기는 좀 많이 안 하셨죠. 근데 소크라테스를 되게 좋아하셨나. 그리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 아시죠? 스티브 잡스 아이폰. 네. 스티브 잡스가
그 했던 말 중에 유명해서 회자되는 게 그 소크라테스랑 자기가 점심을 한 끼만 할 수 있으면 내가 가진 전 재산 주겠다고 그런 말이 이제 소크라테스 전기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 전기에도 나오고 스티브 잡스를 그 주제로 한 책들이 엄청 많잖아요. 거기서 꼭 등장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냥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스티브 잡스가 인문학적인 소양이 굉장히 철학 좋아하고 영상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잡스의 그런 인문학적인 그런 배경이 아이폰을 만들었다. 이게 기술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문학 배워야 돼. 우리나라에서 약간 그런 식으로 풀어내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소크라테스를 왜 그렇게 스티브 잡스 소크라테스 좋아했고 백 선생님도 왜 이렇게 소크라테스를 좋아했나 제가 보는 관점은 피타고라스는 비의적으로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근기가 안 되는 놈 아예 제대로 받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신성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었겠죠. 왜냐면 그때 사람들 수준이 지금 사람 수준만 하진 못하니까 왜냐면 우리 옛날에 뭐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들 어쨌든 진화해 갔잖아요. 의식적으로도 진화하고 물질적으로도 진화하고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 수준을 봤을 때 막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가르쳤다가 되게 비위적인 가르침인데 반발도 아마 컸을 것이고 이게 제대로 수업이 안 됐을 것도 같고 이해는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는 아무나 붙잡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서는 너 자신을 알라고 하려고.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독살 마시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너무 앞서간 거죠. 너무 앞서갔는데 다들 소크라테스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가 나오는 게 그 어떤 철학의 개인화. 그러니까 개인이 다 어떻게 마음을 먹고 내가 이렇게 허상인 걸 알고 어떤 그런 영지적인 거죠. 영지주의적인 깨달음을 꼭 어떤 달마 대사나 이런 좋은 스승을 만나서 꼭 이렇게 다이렉트 뭐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준 게 어떻게 보면 소크라테스인데 백 선생님이 딱 그런 분이잖아요. 그 제자가 오면은 가리지 않고 받으시잖아요. 가리지 않고 받은 다음에 그 맞는 가르침을 주고 그죠? 깨닫게 해주고 그 백 선생님이랑 굉장히 비슷해서 본인이랑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그런 사람이었고 소크라테스 또 신기한 게 평생 다이몬이라는 어떤 정령 같은 존재가 붙어 다니는 거예요. 이 소크라테스한테. 그래서 길거리에서 혼자 길을 걷다가 다이몬이랑 1시간이 넘게 대화를 나눴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정신병 걸린 사람처럼 주절거린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근데 다이몬이라는 자기 어떤 상위 자아 같은 자기 수호신이랄까요? 상위 자아? 뭐 정령 같은 존재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조언해주고 뭐 예를 들어서 독배를 마셔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고민할 때도 다이몬이랑 계속 대화하다가 그래 다이몬도 마시라고 하고 악법도 법이오니까 내가 이거 마신다 내 운명을 받아들이겠다고 마시고 이제 죽었다는 건데 그게 또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 다이몬이라는 것도 결국은 어떤 자기 안에 있는 신성 그러니까 영지주의에서는 우리가 신으로부터 우리가 신의 어떤 입자들이라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바다가 신이라면 우리가 바닷물 물방울 한 방울인 거죠. 그러니까 바다랑 바닷물 한 방울이 다르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결국은 바다로 흘러 들어갈 바닷물 한 방울 그 성분이 다르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신의 입자고 어떤 신에 의해서 이렇게 창조되었다. 근데 우리를 만든 신은 영지주의에서는 좀 저급한 신이래요. 제대로 된 제일 상층에 있는 신의 입자가 우리 안에 영혼 같은 걸로 들어와 있긴 한데 우리의 육체 이 껍데기는 조금 저급한 신이 만들어서 항상 이제 탐진치에 매여가지고 육체의 갈망에 매여서 이제 좀 허우적거린다. 약간 그런 게 좀 영지주의인데 어쨌든 그 성불사한테 비슷하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좀 말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어쨌든 영지주의로부터 서양 철학이 시작돼서 또 종교에까지도 기독교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에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초기 불교랑요 지금도 불교랑 기독교가 비슷하다는 주장하는 책들도 많고 근데 지금은 사실 불교도 그 기업화됐잖아요. 솔직히 그런 게 있죠. 종교가 다 좀 기업화됐잖아요. 그러면서 뭐랄까 약간 기복신앙처럼 흘러가는 게 옛날에도 있었고 모든 종교는 약간 기독교도 그렇죠. 막 교회 가서 사실 그 열심히 기도하는 게 나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죠. 우리가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모든 중생을 백 선생님 항상 모든 중생이 해탈 탈겁하고 뭐 업보 업자고 소멸하고 그 모든이 항상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개인이 불교를 믿거나 기독교 믿을 때는 나 잘 살기 위한 그 기복의 그런 성향이 강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의 불교와 지금의 기독교는 초기에서 좀 많이 변질됐다고는 보거든요. 근데 초기 불교랑 초기 기독교 가르침을 보면 이게 너무 비슷한 거죠. 그 부활 아니 뭐지? 구원의 개념도 너무 비슷하고 또 이렇게 깨닫는다는 것도 일단 전생이랑 윤회 이런 것도 개념이 일치하고 너무 일치하는 게 많다는 얘기를 제가 좀 길게 쓴 것이고요. 근데 이 영지주의가 근데 왜 초기 기독교 문제가 나왔냐면은 그 1945년에 이집트의 나그한마디라는 곳에서 고문서 문치가 발견이 됐는데 그게 예수님의 그 숨겨진 어떤 복음서들이었던 거예요. 기독교 굉장히 그 뭐지? 중간에 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뭐 어떤 건 인정하고 어떤 건 빼고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그 몇몇 복음서들은 그 외경이라고 하죠. 그것들은 이제 어디 숨겨지고 이렇게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가 그 나그한마디에 이상하게 또 그때가 20세기에 그게 발견이 됐으니까 우리한테 이제 전해진 거죠. 그 전에 발견이 됐다 그러면 우리한테 오지도 못했겠죠. 그런 건 이제 기독교에서 금하니까. 근데 그걸 보니까 그 도마복음 유명하죠. 도마복음. 그 나그한마디 문서에서 이제 도마복음이 나온 건데 그 도마복음이 너무 불경 같은 거죠. 기독교랑 불교가 차이도 없을 정도로 그 가르침이 일치해서 그런 거 이제 뭐 유튜브에서도 강의하시는 분도 많고 도마복음은 또 뭐 책으로도 정말 많이 나와 있어서 제가 뭐 그래서 더 설명드리기는 뭐할 것 같고 그래서 초기 불교랑 초기 기독교가 너무 비슷하고 불교와 영지주의는 뭐 거의 같다고 봐야 돼요. 기독교도 비슷한 건데 이 백선생님도 법문하실 때 그런 게 많죠. 예수님 그 사례를 너무 많이 드니까 불교 그 어떻게 보면 본인은 승려라고 하지는 않았지만은 불교인으로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 없이 오히려 그 사례를 가져와서 예수님을 거의 부처님이랑 거의 동등한 반열에 놓고 보시는 것 같아요.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영지주의적인 세계관이 없으시면 그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이제 저는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건호 목사님이 전에 그 한번 그 인터뷰할 때도 말씀하시고 그 본문하실 때도 그 빌그레아 목사인가요? 그분이 와가지고 뭐 아주 거대하게 그 성도회 같은 거 하는 거에 이제 우리 불교계는 어쩌냐고 그러니까 그때 오히려 백 선생님이 한마디 일갈 그 목사가 와가지고 나쁜 소리 하겠냐고 그러니까 종교의 그 원천 그 깨달음은 똑같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가지고 되게 많이 이렇게 감동하신 그런 얘기 하신 적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옛날에 어쨌든 승려라고도 누군가 백성욱 박사님은 그냥 승려라고도 칭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법문하시고 거의 그 영지주의적인 세계관이 없으시고 그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어디서 영지주의적인 세계관이 오셨을까 하고 보니 그 본인이 다 힌트를 주셨더라고요. 그 법문집 같은 걸 보면 그 신지학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신지학에서 자기가 본인도 이렇게 좀 배웠다, 거기서 가져왔다는 식으로 하면서 우리 사람이 잘 살려면 경제생활, 법률생활, 그 다음에 뭐죠? 정신생활, 요거 세 가지가 조화를 이뤄야지 잘 살 수 있는 게 신지학, 아마 루돌프 슈타인의 인지학 쪽에서 많이 가져오신 것 같은데 그 신지학에서 이런 거를 자기가 굉장히 이게 굉장히 신기한 학문인데 하면서 신지학을 또 나름 소개도 하시면서 거기서 차용을 해왔다고 하시면서 사람이 이 세 가지가 조화로워야 전인적인 인간이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정신세계에만 머물면 현실을 완전히 깡그리 있고 약간 그것도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고 또 경제생활에만 너무 목을 매면은 그것도 아주 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본문을 여러 번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지학을 찾아보니 신지학이야말로 현대판 영지주의라는 걸 또 제가 알게 되었고 뭐 그거는 그냥 주지의 사실로 이제 다들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조셉 캠벨이라는 신화학자가 있어요. 제가 그 철학책 쓰면서 알게 된 되게 유명한 신화학자인데 그분이 이거를 발견했어요. 막 정말 뭐 무슨 정글에 무슨 원시인까지 찾아다니면서 그 신화를 수집해서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모든 문화권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똑같은 스토리텔링이 옷만 갈아입고 있더래요. 옷만. 그러니까 저기 원주민들은
자기들이 그 옷 별로 안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같은 스토리 구조가 옷만 바꿔 입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참 이걸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요새 이제 이거를 그게 근데 그게 12단계 여행으로 그 구조 스토리텔링이 돼 있거든요. 그게 영웅의 여행이라는 그 스토리텔링 구조가 있는데 그게 요즘에 뭐 반지의 제왕 아시죠? 반지의 제왕 또 겨울왕국도 있고요. 아바타, 스타워즈, 뭐 타이타닉, 라이온킹, 해리포터, 뭐 이런 우리가 되게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토리들 있죠. 그런 거에 다 12단계 영웅의 여행 그 구조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제일 많이 보는 책, 많이 보는 영화,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베스트셀러 뭐 영화 이런 데는 다 그 12단계의 영웅의 여행이라는 그런 구조가 들어간다는데 이거는 12단계를 다 말씀드리면 조금 지루하실 거고 이거는 약간 부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랑 똑같아요. 부처님이 어떻게 해서 출가를 하셔서 구도를 해가지고 깨달으신 다음에 설법하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영웅의 여행의 구조인데 그게 뭐 라이온킹 같은 영화 말씀드렸듯이 반지의 제왕 이런 데서도 주인공이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똑같이 펼쳐진다는 건데요. 제가 무슨 얘기가 다 있겠죠. 네. 그래서 신지학이 왜 현대판 영지주의냐. 그러니까 이런 영지주의라는 가르침이 고대로부터 그 기원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인간이 존재할 때부터 내려왔는데 그게 그 시대에 맞춰서 계속 옷만 갈아입는 거죠. 옷을 갈아입은 게 또 신지학인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 백 선생님이 독일에서 유학하시던 당시에 그 루돌프 슈타이너라는 뭐 철학자라고 할 수 있고 교육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분이 그때 독일에서 굉장히 날렸더라고요. 신지학자고. 독일 신지학회를 창설을 하시고 신지학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연을 많이 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신지학에서도 좀 벗어나셔서 자기만의 인지학이라는 걸 또 만드셨어요. 그분의 영향을 저는 좀 받으셨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의 저서에서 분명히 그걸 밝히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았다고 본인이 또 말씀을 하셨고 하니까 그러면 분명히 영지주의, 그러면 영지주의적인 세계관은 또 어디서 얻으셨을까를 보면 그 양력에, 선생님 양력에 보면은 그 천주교 의식 연구도 하셨고 그런 천주교적인 독일에 또 그런 성당도 많죠. 유럽은 어쨌든 그 성당 문화고 그런 유적도 많고 그런 자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천주교 의식 연구하고 그런 걸 많이 하셨더라고요. 히라버도 하셨나요? 히라버 연구도 하시고 그러면서 아마 저는 영지주의를 만나셨다고 보거든요. 그게 그 카톨릭도 지금 와서 이제 변질이 많이 된 거죠. 그렇지만 카톨릭 수사나 뭐 신부님이나 연구자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영지주의자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카톨릭에서 이제 그 사람들 인정을 안 하지만은 그런 거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아마 선생님이 접하셨을 것 같고 그게 이제 영지주의가 현대판으로 옷을 갈아입은 신지학 이 백 선생님이 또 되게 그 감동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루돌프 슈타이너라는 사람을 조사를 해보니 이 사람의 일생이 백 선생님이랑 또 너무 비슷해가지고 혹시 롤모델이신가 할 정도로 근데 저는 롤모델이라기보다 이게 저희 홍 교수님도 그 제가 이거 발표하는 건 이제 원고 들으니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칸트 백 선생님이 또 칸트 좋아하셨잖아요. 칸트랑 공자가 되게 일치해요. 그 말하는 게 뭐 네 의지의 경륜이 뭐죠? 뭐죠? 제가 그걸 적어온다는 게 칸트가 한 말 중에 유명한 거. 내 의지의 경륜이 뭐죠? 경륜은 자연의 정률처럼 행동하라. 자연의 정률처럼 행동하라 그거랑 공자가 그러니까 무슨 행동을 해도 그 걸리지 않게 하라는 거 그런 거 있죠. 제가 기억을 정확히 못하는데 공자가 한 가르침, 공자가 인이라고 그랬죠. 인을 완성하면 성인이 되잖아요. 근데 칸트는 계몽을 해야 될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계몽이라는 게 다시 태어나라 이런 건데 밝아져라 이런 건데 그 칸트는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런 거 비슷하게 백 선생님이 꼭 그 루돌프 슈타이너라는 사람을 롤모델로 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좀 신기한 일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캐릭터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누가 누굴 베낀 거라고 할 수도 없는데 비슷한 가르침을 하면서 비슷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이 있죠. 루돌프 슈타이너를 찾아보니 이분도 처음에는 신지학에 처음에는 괴테 연구를 좀 하셨더라고요. 근데
괴테가 또 괴테하면 파우스트고 파우스트가 또 영지주의거든요. 영지주의 교과서거든요. 거의 파우스트가. 물론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는 대부분이 그렇게 인정을 하죠. 그 괴테 연구를 많이 하다가 신지학을 만나서 그 블라바츠키 여사라는 사람이 이제 신지학을 창립을 했는데 그분은 약간 평가가 좀 엇갈리는 사람이니까 막 폄훼하는 쪽에서는 영매다, 막 무당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높게 보는 쪽에서는 이제 티베트 그 불교랑 이렇게 접목시켜가지고 영지주의에 더 접목을 시켜서 그 영지주의가 조금 더 현대 사람한테 좀 와닿기 좋게 좀 이렇게 많이 발전시키고 또 그게 뻗어나가서 뭐 스리랑카 불교 이런 것도 부흥시키고 하여튼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신 분인데 어쨌든 이 블라바츠키 여사에 대해서 루돌프 슈타이너라는 이 백 선생님과 매우 비슷한 캐릭터를 가진 이 사람은 처음에는 굉장히 서로 호응을 했지만은 나중에는 거기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이 블라바츠키 여사라는 분은 영적인 세계에 너무 빠져있는 분이거든요. 영적인 거, 뭐 법률적인 거, 경제 일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영적인 데만 빠지면 현실이 그래서 이 블라바츠키 여사가 말년이 좀 안 좋으시거든요. 좀 약간 이렇게 좀 안 좋게 되셨어요. 그 한때 이렇게 활동을 잘 하다가 신지학이라는 게 이제 우리들한테는 많이 잊혀졌는데 결국 신지학이 뉴에이지 사조가 돼서 거기서부터 음악도 나오고 여러 가지 출판물부터 뭐 우리나라 지금 현대 문화 예술 이런 예술계가 뉴에이지 영향을 거의 바탕에 깔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또 근간이 됐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루돌프 슈타이너라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백 선생님 비슷한데 백 선생님이 동국대학을 이제 종합대학을 만드셨잖아요. 그런 이제 대학을 하나 제대로 우리나라에 좀 제대로 된 대학 만드는 거 그 비슷하게 루돌프 슈타이너도 자유과학대학인가 하는 그런 걸 설립을 해서 뭐 발도르프 교육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발도르프 교육의 그 슈타이너라는 사람이 이제 인지학 창시하면서 그 약간 대학교육 같은 거기도 한데 이 정신과학이랑 또 현실 생활을 좀 이렇게 조화시키려고 했던 노력인 거죠.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제대로 연구를 한 건 아니고 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비슷한 점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뭐 다른 비슷한 점도 있겠지만은 이 슈타이너라는 사람이 예술에 되게 조예가 깊은데 그 드라마, 공연 뭐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본인이 이렇게 공연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그런 거 공연하는 공연장도 만들고 있는데 백 선생님이 그 장한기 교수님이 이제 인터뷰를 하다가 알게 된 건데 장한기 교수님이 알고 보니까 그 우리나라가 뭐 지금은 한류라고 해서 우리나라 드라마 하면 막 세계에서 알아주고 막 우리나라가 영화도 잘 만들고 한류가 결국은 다 그런 컨텐츠잖아요. 이야기 잘 풀어내는 그런 건데 전에는 완전히 그런 게 없었고 황무지였는데 장한기 교수님을 시작으로 굉장히 동국대에서 파격적으로 연극을 지금 동국대가 연극영화과가 유명하죠. 그래서 연극영화과를 창설하고 그때는 막 그런 연극하는 사람이 진짜 단단하라고 그러고 무시를 하지 그걸 막 교수를 만들고 막 연극영화과를 만들고 그런 거 아마 지금이랑 완전 좀 달랐던 걸로 알거든요. 되게 천대했던 걸로 아는데 백 선생님이 그걸 완전 반대로 하셨었거든요. 그때. 근데 슈타이너가 딱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런 점도 일치하고 또 참 그 장학기 교수님 그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 말씀도 하시는데 그 서울 드라마 센터인가요? 무슨 그거 건립을 한 것도 뭐 이승만 박사랑 이제 친하셨으니까 그 건의를 해서 그 건립 서울 예술대학이죠. 지금 이제 그런 게 서울 예술대학교 뭐 이런 데로 많이 넘어갔는데 처음에 시작하고 그 바탕 깔아준 게 다 백 박사님이랑 그 장학 교수님이랑 되게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그분들이 없었다면 어느 날 한류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걸 완전 천대받던 사람들을 완전 격을 올려가지고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그런 거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럼 왜 드라마, 영화 이런 거 왜 좋아하시는 거지? 슈타이너라는 사람도 그러니까 정신과학이랑 현실 세계가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거 잘하시는 그 공통점을 가진 두 분인데 두 분이 왜 그 예술 영화 왜 좋아했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인생이 연극이다. 우리 인생이 그냥 영화 같은 거다. 너는 배우고 그러니까는 네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얘기를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진지하게 와닿지는 않지만 비유로 많이 쓰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하다 보면 이렇게 공부를 하면 뭐 연기설이 있고 그다음에 재범무화라고 그러고 나라는 게 어떤 허상처럼 존재하는 거 나라는 실제가 없고 이게 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너는 또 다른 나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현실이 나랑 다른 어떤 분별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나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 이게 불교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연극이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게 딱 그런 경험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마담 보바리 부인이다 이런 작품이 있다고 하면 그런 연극을 누가 한번 봄으로써 마담 보바리 부인이 뭐냐면 어떤 가정주부인데 너무 결혼 생활이 막 재미없어서 바람 펴가지고 바람 피다가 사치를 너무 부려가지고 빚을 많이 져서 자살한 여자의 이야기가 마담 보바리 부인으로 탄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결혼해가지고 결혼 생활이 괜히 재미없다 그래가지고 사치해가지고 뭐 바람 피고 자살한 여자를 우리가 동정을 하거나 걔를 뭐 어떤 걔한테 어떤 걔를 나라고 느끼진 않잖아요. 그죠? 그건 그런 이상한 여자가 있는 거죠. 근데 마담 보바리 부인이라는 작품으로 탄생을 하면 그걸 보면서 우리가 운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공감을 하고 아 저런 사연이 있었구나. 저 사람은 나랑 별개인 사람이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겠다. 저 입장에 가면 이제 이런 게 영화나 연극의 어떤 효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비극을 자꾸 보고 비극이 왜 항상 이제 그 높은 이치에 있잖아요. 비극을 해석하고 뭐 이런 거 공연하고 이런 거에서 우리가 또 뭐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근데 이런 건데 백 선생님이나 이런 슈타인하는 사람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걸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을 이렇게 융성시키는데 되게 노력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그 백 선생님이랑 슈타이너는 좀 비교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네. 제가 분명히 여자인데요. 제가 여자인 걸 알려면 남자가 있어야 돼요. 그죠? 남자가 없으면 제가 여자인 걸 알 수가 없어요. 뭐가 독립적으로 있는 개체는 그죠? 그 독립적인 거는 비교를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백 선생님과 좀 비슷한 본인이 이제 그 책에서도 많이 밝히셨죠. 그 슈타이너에 대한 얘기를 하시기도 했고 제가 봤을 때 그 일생이 좀 비슷하고요. 근데 또 이 루돌프 슈타이너라는 사람은 비슷한 게 아니라 벤자민 프랭클린이죠. 뭐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아니었죠. 미국 사람들의 어떤 건국 정신이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 이상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 건국의 아버지 말이었는데 백 선생님이 벤자민 프랭클린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본문에서.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의 삶이 또 백 선생님이랑 되게 비슷해요. 되게 가난하게 태어나서 자기 한 마음을 이제 그렇게 먹은 거죠. 나는 내 마음으로 뭐든지 할 수 있고 나는 자유롭게 살 것이고 나만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그죠. 미국 건국의 아버지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잘 살게 만든 그런 분이고 근데 평생 본인의 아이덴티티는 나는 인쇄업자다. 그러니까 책 펴내는 그런 거에서 되게 보람을 느끼신 분인 것 같아요. 나는 인쇄업자다 이렇게 하고 살았고 그분도 그 미국 초기에 무슨 장관 지내셨고 백 선생님이랑 되게 비슷하시더라고요. 약간 백 선생님에 대해서 이런 연구원이 생기게 된 것도 이제 그런 좋은 분이 있으셨다는 걸 그 어떤 삶과 철학과 이런 거를 좀 후세에 좀 알리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사실 그런 지혜나 이런 건 뭐 영지주의를 가지고 고대부터 내려온 것들이 계속 옷만 갈아입고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이 있으셨다는 거를 좀 동시대에 우리가 더 잘 알려진 인물들을 비교 연구해보면 더 그분의 어떤 정체성이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자료를 보면서 이제 지금은 저도 제대로 연구를 못했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 이제 같이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너무 많이 긴가 이제 얼마큼 더 얘기되나요? 마무리를 할까요? 네. 그래서 결국은 영지주의적 관점으로 백 선생님의 그 수행 좀 말하면 한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금강경 독송해라 그거랑 미륵존 열애를 염송하는 거. 미륵가 무슨 생각이 떠오르면 미륵존 열애를 하면서 바쳐라 그거 하셨고 그 다음에 모든 생각을 바친다. 원 세우는 거. 저는 이 원 세우는 것도 참 목에 굉장히 특색이 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차별점이라고 보는데 보통 동양에 깨달으신 분들은 뭐 소원을 이룬다 이런 현실적인 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를 좀 피하시는 거 알죠? 이게 왜냐면 다 무상하잖아요. 이게 나도 없어 뭐 다 환영이야. 근데 무슨 소원을 그런 거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좀 안 하시고 오히려 그런 쪽은 기독교 쪽에서 발전했죠. 그래서 시크릿 아시죠? 시크릿 그 책 보면은 끌어당겨라
미리 끌어당겼다고 생각하고 그 기분에 젖어 있으면은 이게 미래를 미리 끌어당기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맞게 현재랑 과거가 세팅돼가지고 따라오니까 뭐든지 네가 원하는 걸 끌어당겨라 하잖아요. 시크릿이 굉장히 지금까지도 시크릿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제 책으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호응을 받았고 그런데 사실 시크릿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현실에서 진짜 해보면은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뭐 어떤 큰 집을 원해요. 그럼 그 큰 집에 내가 사는 기분에 젖어가지고 그걸 끌어당기면 그게 나한테 올까? 그런 시크릿을 했을 때 그 실제로 이룬 사람은 별로 없단 말이죠. 근데 그럼 백 박사님의 이런 원세여가지고 소원을 성취해라 이런 거는 그러면 시크릿이랑 뭐가 다르지? 뭐가 다르고 이거는 이루어지는 건가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거를 영지주의적인 관점으로 저는 보니까 이거는 오늘 그 윤근양 이사장님 나오셨으면 제가 직접 더 이렇게 더 할 수 있을 텐데 윤근양 이사장님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왔어요. 백 선생님이 해정 손석재 선생님한테 좀 배우신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사사를 좀 받으시고 같이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고 나중에 이제 백 선생님이 독자적으로 또 이렇게 하신 건데 원세우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해정 손석재 이사님이 되게 좋은 말 하셨더라고요. 소원 왜 이렇게 원을 세우냐 뭐 이런 걸 했더니 소원이 그냥 소원이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 전부다. 소원이라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의 영혼이 모두의 영혼이다. 그러니까 원세워라 이렇게 법문을 하세요. 그리고 다른 법문 하신 걸 보니까 내가 이 무량하고 꽉 찬 무한대로 있는 어떤 우주에 이런 무한대로 있는 이 뭐죠? 정확한 워딩이 좀 생각이 안 나는데 무한대로 있는 무량대법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그걸 받겠느냐 하면서 이제 그런 법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누구랑 비슷하시냐면 이 법문이 대행스님을 아시나요? 대행스님? 대행스님이 거기세요? 대행스님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대행스님이 주인공이라고 하시면서 주인공에다 맡고 다 놓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게 이루어지고 다 잘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법문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 해정 손석재 선생님이 오히려 더 앞선 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좀 그 시절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 시대에 여자가 이렇게 나와서 대행스님은 이제 시절이면 조금 더 잘 만나신 거고 해정 손석재 선생님은 그때 여자가 나와서 법문하시기도 물론 금강산에도 엄청난 법회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백 선생님처럼 그렇게 하기는 조금 힘드셨고 그렇게 하는 게 또 백 선생님한테 좀 누가 될까봐 그런 것도 있으셨던 것 같고 근데 되게 훌륭한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소원 얘기하면서 이상하게 또 흘러왔는데 그러니까 한 명의 소원이 한 명의 소원이 모두의 영혼이라고 하고 소원이 곧 너다 약간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서 되게 이거 완전 영지주의인데 하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영지주의기도 하고 불교적인 깨달음이기도 한 것이 소원이 왜 나냐면 어쨌든 어떤 사람이 어떤 소원을 가졌다. 그러면 이게 이 사람한테 되게 결핍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백 선생님이 칸트도 되게 좋아하셨죠. 칸트가 하는 말이 딱 그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방 안에 있잖아요. 근데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거기서 하는 얘기는 제가 이 방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방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모두 뭐 시각, 뭐 촉각, 미각 이런 게 다 사실은 전기신호, 과학적으로도 전기신호거든요. 전기신호. 그러니까 이 전기신호를 끊는다 그러면 그냥 이 세상은 빛의 파장으로 돼. 그러니까 빛의 파장만 있어요. 파장만. 근데 내가 이거를 내 뇌 속에서 내 뇌의 캄캄한 부분에서 전기신호를 바꿔서 이게 아름답다. 이게 뭐 달콤하다. 뭐 이게 좋다. 이게 편하다. 이건 불편하다. 이렇게 신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신호 자체도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거든요.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이. 그래서 모든 사람 칸트가 주장하는 것도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이것도 다 내가 내 안에서 인식하는 거지.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밝혀내는 게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한대요. 식빵 덩어리처럼.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개념이 이제 평행우주 개념 나오고 아예 세상이 시뮬레이션 우주다. 이게 약간 비디오 게임처럼 뭐죠? 아인슈타인이랑 유명한 과학자 대화 중에 슈레딩거 대화인가요? 거기서 내가 지금 달을 볼 때 달이라고 보는데
내가 달을 안 볼 때는 달이 없는 거지 이렇게 대화하거든요. 근데 과학자들 사이에서 그게 맞는 말인 거예요. 내가 안 볼 때는 달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어려운 얘기기도 한데 어쨌든 과학이 밝혀낸 것도 미래, 현재, 과거, 아니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고 평행 우주라고 해서 무한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난 오늘 이걸 먹어야지 하고 결정을 내리지만은 이걸 안 먹는 나도 있고 이걸 먹다 마는 나도 있고 이렇게 무한한 가능성으로 이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현재 어떤 순간 무한한 평행 우주가 펼쳐진다. 이것도 과학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게 불경에도 되게 똑같이 나와 있고 제가 또 소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소원이 이 사람의 모든 것이냐 그렇다면 내가 이 방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방이 내 안에 있는 거니까 내 앞에서 펼쳐지는 현실이 그 나의 에고는 자꾸 이걸 분리해서 보지만은 다 나인 거예요. 나의 모습을 내가 이렇게 뭐지? 이렇게 펼쳐서 보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해는 즉각적으로 안 되지만은 나와 남이 구분이 없이 내 안에 있는 걸 꺼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야인들이 이런 인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는데 마야인들의 인사는 마야어로 이렇게 한마디인데 그 뜻이 너는 또 다른 나다 이렇게 아시는군요. 그 인사를 했대요. 그 자꾸 이제 일깨우기 위한 거죠. 에고는 자꾸 그걸 아니라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분명히 생생하게 느끼는데 왜 내가 이 방에 있는 거지? 방이 왜 내 안에 있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과학적으로도 방이 내 안에 있는 게 맞고 이거는 그냥 빛의 파장으로 된 것도 요새 또 놀라운 발견. 요새는 아닌데 결국은 인간이 빛의 입자라고 그러잖아요. 빛이래요. 그냥 빛. 본질로 계속 들어갔더니 그 원자까지 가서 더 들어갔잖아요. 그랬더니 빛인데 그냥 빛이 아니고 전멸하는 빛. 그래서 불교에서 찰나 생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도 이제 일치가 되는 우리가 깜빡깜빡하는 빛인 거예요. 사실은 본질이. 너무 웃긴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게 내 안에 있는 현실이 이게 펼쳐진 게 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 이 인생에서 어떤 소원을 가졌다는 거는 그게 결핍돼 있으니까 내가 그거 갖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소원이 너 맞잖아요. 그 소원이 너다라고 했잖아요. 그 소원이 그 사람 전부다. 그리고 그 소원이 그 한 사람의 소원이 만연이라고 그랬나? 모든 사람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도 맞는 말인 것이 그러면 불교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이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나라는 거는 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에고가 있어가지고 자꾸 나라고 한정짓는 거지 사실은 그게 영지죠. 사실은 궁극의 실제는 바닷물이죠. 바닷물. 나는 바닷물 한 방울인데 내가 바다인 줄 알고 바다가 맞기는 맞죠. 맞는데 어쨌든 이게 다 나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이 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소원이 모든 세상의 소원인 것도 맞죠. 그래서 와 이거 대단한 말씀하셨는데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야 남을 이제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이게 내 현실이 펼쳐진 거고 내 안에서 어떤 부분이 원수같이 나타난 거니까 그걸 또 해결할 사람은 또 나밖에 없고 이제 그런 식으로 관찰자 입장에서 관을 하면 그 현실이 되게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는 거죠. 그러면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는 미래를 끌어온 거거든요. 아까 그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미래를 만족스러운 미래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 그 미래에 맞춰서 세팅된다는 거죠. 현재, 과거가.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고 느끼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동시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를 끌어오라는 게 사실 시크릿인데 그 시크릿이 잘 안 되잖아요. 그것도 백 박사님이 그 해결을 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백 박사님이 원세울 때는 모든 사람이 업보업장을 해탈하고 있다고 모든이 들어가요. 다 같이 하자는 게 계속 그 주문처럼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시크릿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서도 카르마라는 게 사실은 없다. 그게 다 우리 관념이라고 그런 얘기를 썼는데 사실 저도 그거를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뭐 그렇게 와닿는 말은 아닌데 카르마라는 것도 이거를 한 사람의 업보라고 한다면은 그죠? 야 너가 지금 이 모양으로 사는 거는 네가 어느 전생인가 죄를 지어가지고 네가 이 모양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되면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 딱 되는 거잖아요. 야 나 귀족이야. 나 전생에 좋은 일에 내가 나라를 구했어. 내가 그러니까 지금 귀족이고 너는 청소부. 너는 전생에 나쁜 짓을 했겠지. 네가 그러니까 지금 청소부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살고 난 이렇게 살자. 뭐
이런 게 카스트 제도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그걸 깨신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카르마가 없다는 거죠. 그것도 왜냐면 연기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예를 들어 진짜 나쁜 짓을 했다고 해도 그게 그 사람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다 인드라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 사람의 자격, 어떤 사람이 도둑놈이 됐어요. 근데 도둑놈, 뭐 장발장 같은 거 보셔도 그 다 인연지어서 어떤 여러 가지 인연이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그 도둑질이 탄생한 거죠. 그래서 한 명한테 책임을 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카르마가 없다는 것도 저는 맞는 말이고 그게 백 선생님 본문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 한 생각을 돌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카르마라는 게 전생부터 내가 어떤 관념을 가지고 습을 이제 쌓아온 건데 그 마음을 바꾸라는 얘기를 선생님 본문에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다가 딴 데로 흘렀는데 그래서 소원을 빌 때 모든 사람이 같이 잘 되는 걸 항상 하시잖아요. 그게 들어가야 시크릿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저는. 그 서양의 어떤 시크릿을 개인이 해서 끌어당긴다고 해서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이거는 인연의 그물이 딱 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명만 마음을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잘 된다는 마음으로 본인도 원을 세우는 게 맞고 그렇게 세운 원은 아마 이루어지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저희 어머니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정말 저희 어머니가 간절히 원 세우신 거는 거의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진짜 그거는 진짜 실제죠. 그런데 그건 진짜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뜻을 정확히 뭐 이해를 못 하셨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주문처럼 평생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의도를 모든 게 마음이 하는 일이니까 이 현실도 내 마음에서 펼쳐지는 거고 그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뭐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했는데 어쨌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자는 게 굉장히 대단한 결심이다. 그게 어떻게 보면 시크릿 같은 것도 우리가 인기가 있지만 그것보다 한 단계가 높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진짜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되게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죠. 그리고 다 같이 잘 되자 했을 때 진짜 잘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너무 주셔서 말 많이 네. 감사합니다.